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고 이창호 씨의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원고의 유언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의 냉정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부산지방법원 민사부 제3호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방청석에 수백 명 사람들이 숨을 죽였고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만이 요란하게 법정을 채웠습니다. 나 윤정희는 70세의 노인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내 권리를 주장하는 법정에 서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꽉 쥐고 판사를 바라보던 그 순간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심장이 터질 듯 빠르게 뛰었고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긴장한 적은 없었거든요. 옆에서 손녀 소희가 내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 따뜻한 온기가 없었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을지도 모릅니다. 소희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20살의 어린 손녀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된 것이 미안했지만 소희만큼은 끝까지 내 편이었어요. 건너편 원고석에는 며느리 박서연이 창백한 얼굴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판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었고 두 손은 주먹을 쥔 채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의 그녀는 평소에 냉정하고 세련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절망에 빠진 여자의 모습이었어요. 말도 안 돼요. 이건 불공정한 판결이에요. 항소할 겁니다. 서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의 변호사가 황급히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어요. 방청객들이 웅성거렸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요란하게 터졌습니다. 내 아들 도우는 방청석 한쪽 구석에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어요.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울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부끄러워하는 것일까?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40대 중반이 된 내 아들. 한때는 순수하고 착했던 그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쾅, 쾅, 쾅. 그 소리가 마치 내 심장 박동 소리처럼 들렸어요. 정숙을 요구합니다. 판결에 불복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항소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정에서 소란을 피우시면 퇴정 조치하겠습니다. 판사의 단호한 목소리에 법정이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았어요. 긴장감이 법정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이겼다. 법적으로는 이긴 것이다. 남편 이창호가 20년 전에 남긴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인정받았습니다. 80억 원, 아니 정확히는 120억 원이라는 거액의 유산을 손녀 소희와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긴 것일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의문이 솟아올랐습니다. 가족이 법정에서 대립하고 서로를 증오하게 된 이 상황이 승리일까? 돈은 얻었지만 가족은 잃은 것이 아닐까? 소희가 내 귓가에 작게 속삭였어요. 할머니, 우리가 해냈어요. 할아버지의 뜻을 지켜냈어요. 그 말에 나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는 해냈다. 남편의 마지막 유언을, 남편의 마지막 사랑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나는 뒤를 돌아보았어요. 서연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변호사가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항소 절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훈이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지만 서연은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어요. 한때는 한 가족이었던 우리가 이렇게 갈라서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 복도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최소 20명은 되어 보이는 기자들이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윤정희 여사님, 승소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50억 원의 유산, 아니 최근 보도에 따르면 120억 원이라는데 사실입니까? 아드님과 며느리를 제외하고 손녀에게만 상속하신 이유가 뭡니까? 며느리와의 갈등이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20년간 유언장을 숨겨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내 얼굴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나는 어지러웠어요.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산의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아온 나에게 이 모든 것은 악몽 같았어요. 소희와 최영민 변호사가 나를 보호하며 기자들을 막았습니다. 지금은 의뢰인께서 많이 지쳐 계십니다. 질문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 변호사의 단호한 목소리에 기자들이 조금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여사님, 며느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없으십니까? 손녀분과는 어떤 관계이신가요? 왜 손녀만 상속인으로 지정하셨을까요? 아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니, 할 말은 많았지만 여기서 말할 수 없었습니다. 20년간 쌓인 외로움, 서러움, 분노를 어떻게 몇 마디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 내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소희가 나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승소했는데도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더 무겁고 복잡했습니다. 차 안에 앉아서야 나는 긴장이 풀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이 아니고 슬픔과 안도 그리고 허무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눈물이었습니다. 할머니, 소희가 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나는 손녀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70년을 살면서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우리 가족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2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니, 어쩌면 더 오래전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남편 이창호가 세상을 떠난 그날부터, 아니, 어쩌면 며느리 박서연을 처음 만난 그날부터 시작된 이야기를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한 여자가 어떻게 법정에 서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이제 그 긴 이야기를 들려주려 합니다. 2025년 9월 29일 추석 아침, 나는 부산의 작은 음식점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낡은 벽시계는 오전 8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째깍, 째깍, 째깍. 그 소리만이 고요한 집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새 준비한 음식들이 상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 각종 나물, 송편.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아니, 가족들이 좋아했던 음식들이라고 해야 맞겠죠? 언제부터인가 그들은 내가 만든 음식을 먹으러 오지 않았으니까. 갈비찜은 아들 도훈이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음식이었어요. 중학교 때 시험을 잘 보면 꼭 만들어 달라고 조르던 그 음식. 나는 어젯밤 새벽 3시까지 갈비를 재우고 푹 삶아서 만들었습니다. 70세의 몸으로는 힘든 작업이었어요. 허리는 아파서 제대로 펴지지 않았고 무릎은 오래 서 있으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먹는 모습을 상상하며 기쁜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엄마, 세상에서 엄마 갈비찜이 제일 맛있어요. 대학생이 되어서도 그렇게 말하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아들의 한마디가 모든 고단함을 잊게 해주었으니까요. 잡채는 손녀 소희가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내가 만든 잡채를 먹고 할머니, 이거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할머니는 요리 천재예요. 라고 했던 그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뿌듯했던지. 그래서 나는 매년 추석마다 잡채를 꼭 만들어요. 당면을 일일이 손으로 삶아서 야채는 하나하나 가늘게 채 썰어서 정성껏 볶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소희의 행복한 얼굴을 생각하면 힘들지 않았습니다. 동그랑땡은 며느리 서연이가 결혼 첫 해에 어머니 전이 정말 맛있어요. 친정엄마가 부치는 전보다 훨씬 맛있어요 라고 했던 기억 때문에 만들었어요. 비록 그 이후로 서연이는 다시 칭찬한 적은 없지만 나는 매년 만들었습니다. 혹시 올해는 오지 않을까, 혹시 올해는 함께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하지만 그 음식을 먹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텅 빈 의자 4개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큰 의자는 남편이 앉던 자리. 20년 전 세상을 떠났지만 나는 아직도 그 자리를 비워둡니다. 그 옆에 의자는 아들 도훈이 앉던 자리. 그 옆은 며느리 서연이, 맨 끝은 손녀 소희가 앉던 자리. 하지만 지금은 모두 텅 비어 있습니다. 식탁은 조용했고 집안은 쓸쓸했습니다. 바깥에서는 이웃집에서 들리는 웃음소리와 아이들 뛰노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조심해. 할머니한테 인사드려. 할머니, 송편 맛있어요. 하하하, 우리 손자가 벌써 3개나 먹었네. 다른 집들은 모두 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터였습니다. 명절의 소란스러움, 북적거림, 그 모든 것이 부러웠어요. 나도 한때는 그랬었는데, 남편이 살아있을 때, 아들이 어렸을 때는 우리 집도 명절이면 웃음소리로 가득했었는데, 나는 휴대폰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어젯밤 받은 문자를 또다시 읽었어요. 벌써 10번도 넘게 읽은 문자였습니다.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자꾸만 확인하게 되었어요. 혹시 내가 잘못 읽은 건 아닐까 하는 헛된 희망을 품고, 엄마, 이번엔 사정이 있어서 못 내려가요. 죄송해요. 서연이도 일이 많고 소희는 기숙사에 남겠다네요. 엄마 혼자서 편히 보내세요. 혼자서 편히 보내세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혼자서 편할 리가 있나? 명절에 혼자 있는 게 편할 리가 있나? 70평생 가족과 함께 보내던 명절을 혼자 보내는 것이 어떻게 편하단 말인가? 하지만 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며느리 서연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것이리라. 어머니는 혼자 계시는 걸 편해하세요. 우리가 가면 오히려 불편해하실 거예요. 서연이 도훈에게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또 혼잔가?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며 나는 눈물을 꾹 참았어요. 울면 안 된다. 울면 더 비참해진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아들 가족이 바쁜 것을 이해한다. 그들에게도 그들만의 삶이 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아니, 아픈 정도가 아니라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벽에 걸린 남편 이창호의 사진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20년 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은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50대 중반의 남편. 아직 젊어 보이는 얼굴에 주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어요.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가족이 함께였고 웃음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남편과 함께 식탁에 앉아 하루 일을 나누고 아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듣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웃었어요. 장호 씨, 이게 우리가 평생 일궈온 가족의 모습인가요? 대답은 없었다. 사진 속의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 미소가 오늘따라 더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상 앞으로 갔어요.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어젯밤 오래 서서 요리하느라 무리했나 보다. 하지만 아무렇지 않게 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절을 올렸습니다. 조상님들께, 그리고 남편에게. 창호 씨, 잘 지내고 계시죠? 나는 괜찮아요. 건강해요. 아직도 음식점 잘 운영하고 있어요. 손님들도 많이 오고요. 목이 메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외로웠고 쓸쓸했고 가슴이 아팠어요. 보고 싶어요.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게 맞는 걸까?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는데 왜 나는 명절마다 혼자일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들을 키우면서 뭘 잘못했을까? 며느리를 잘못 대했을까? 아니면 이게 노인의 당연한 운명인 걸까? 부엌에서는 냉장고 소리만 웅웅거렸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째깍, 째깍, 째깍. 시간은 흘러가는데 나는 여전히 이 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지난 2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나는 정말 많은 것을 견뎌냈습니다. 남편이 남긴 빚 2억 원을 갚느라 10년이 걸렸습니다. 거기에 대학 등록금, 생활비, 결혼 자금까지. 혼자 자는 밤이 얼마나 길던지.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냈어요.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며 아들을 대학에 보냈고 취직시켰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나는 해냈다. 홀로 서기를 해냈다. 그런데 이제 그 대가가 이것인가? 명절에 혼자 앉아 텅 빈 상을 바라보는 거?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왜 나는 이렇게 혼자인 걸까?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외롭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경제적으로 가장 힘들었을 때도 이렇게까지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아들이 있었으니까. 아들을 위해 버텨야 한다는 목표가 있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아들은 다 컸고 결혼했고 자식도 낳았어요. 그런데 왜 나는 더 외로운 걸까? 그 순간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얼굴을 닦으며 일어났어요. 혹시 아들이? 아니면 소희가? 문자가 거짓말이고 정말 온 걸까? 할머니, 소희였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메고 숨을 헐떡이며 들어온 손녀를 보고 나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소희야? 너 여기 어떻게? 소희는 가방을 내려놓고 나에게 달려와 안겼다. 할머니, 제가 왔어요. 할머니 혼자 계신다는 거 알고 그냥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기숙사에 남겠다며. 엄마가 뭐라고 하지 않았니? 엄마한테는 비밀이에요. 엄마가 알면 못 오게 할 것 뻔하잖아요. 소희는 내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왔잖아요. 우리 둘이서 맛있게 먹어요. 나는 손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20살의 어린 손녀가 이렇게 나를 생각해주다니. 서울에서 부산까지 4시간이 넘는 거리를 할머니 혼자 있다는 이유로 달려와 주다니. 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 소희야. 정말 고마워. 할머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니?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소희의 따뜻한 체온이 내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녹여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둘이서 맛있게 먹어요. 제가 할머니 도와드릴게요.
소희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나와 같은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이 어린 손녀도 알고 있는 것이다. 우리 가족이 얼마나 냉정해졌는지를, 할머니가 얼마나 외로운지를. 우리는 함께 상 앞에 앉았습니다. 둘이서 먹기엔 너무 많은 음식이었어요. 하지만 소희는 열심히 먹으며 칭찬해줬습니다. 할머니, 갈비찜 진짜 맛있어요. 역시 할머니 요리가 최고예요. 세상 어디에서도 이런 맛은 못 먹을 거예요. 많이 먹어라. 할미가 너 먹이려고 만든 거야. 거짓말이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소희, 네 식구가 함께 먹기를 바라며 만든 음식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기대를 버려야 했다. 그들은 오지 않을 것이다. 올해도, 내년도, 아마 앞으로도. 식사를 하면서도 나는 계속 현관문을 쳐다보았습니다. 혹시 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엄마, 우리 왔어요. 늦어서 미안해요. 라는 밝은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하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소희와 나는 설거지를 함께 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소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랑 아빠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예전엔 안 그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땐 명절마다 왔었는데. 나는 접시를 닦으며 대답했어요. 사람이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엄마 아빠도 할 일이 많으니까. 아니에요, 할머니. 바빠서가 아니에요. 소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엄마가 할머니를 귀찮아해요. 그런 말하는 게 아니다. 사실이잖아요. 저 다 들었어요. 명절 때마다 엄마가 아빠한테 굳이 부산까지 가야 하냐고 하는 거. 어머님은 혼자 하는 걸 즐기시는 것 같다고 하는 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그런 말을 했단 말인가? 내가 혼자 있는 걸 즐긴다고? 언제 그런 말을 들었니? 작년 설날이요. 제가 화장실 가다가 우연히 들었어요. 엄마랑 아빠가 방에서 이야기하는 거요. 소희는 접시를 닦다가 멈췄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어머니는 원래 혼자 계시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 우리가 가면 오히려 불편해 하실 거야. 차라리 안 가는 게 나으라고요. 아빠는 그래도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우리가 가야 하지 않겠냐고 했어요. 근데 엄마가 당신은 늘 그렇게 눈치 없게 행동하니까 문제야. 어머니 기분도 생각 좀 해봐라고 했어요. 나는 숨이 막혔다. 며느리는 내 기분을 생각한다며 오지 않았다고? 그건 완전히 거짓이었다. 나는 단 한 번도 가족들이 오는 것을 불편해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손꼽아 기다렸어요. 엄마는 할머니가 혼자 있는 걸 좋아하신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할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신지. 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더 자주 와야 하는데. 제가 더 잘해드려야 하는데. 아니야, 소희야. 네 잘못이 아니야. 나는 손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이 어린 손녀에게 이런 짐을 지울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정말로 나를 혼자 있는 걸 즐기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내가 혼자서 음식을 준비하고 혼자서 명절을 보내는 것이 내 선택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을. 아니었다. 나는 단 한 번도 혼자 있고 싶었던 적이 없었다. 다만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괜찮아. 나 혼자서도 잘해라고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너희 바쁜데 괜찮아. 엄마는 혼자도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고 말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며느리는 나를 정말로 혼자 두어도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양심을 속이기 위해. 누가 잘못한 걸까?
솔직하지 못한 내가 잘못한 걸까? 괜찮아라고만 말하고 진심을 숨긴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며느리가 나를 이해하려 하지 않은 게 잘못인 걸까? 70세 시어머니가 정말로 명절에 혼자 있는 걸 좋아할 거라고 생각한 것이 잘못인 걸까? 나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사이에 큰 오해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오해가 20년간 쌓이고 쌓여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커져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소희는 내 옆방에서 잤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사람이 있다는 게 좋았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20년을 떠올렸어요.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2005년 3월 15일. 나는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 이창호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날이었으니까요. 그는 겨우 55세였습니다. 너무 일찍 떠났다. 우리에게는 아직 함께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정년퇴직하고 함께 여행도 가고 손주들도 봐주고 그렇게 여생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날 아침도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보, 아침 먹어요. 응, 지금 가. 남편은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매일 아침 남편을 위해 끓이는 국이었어요.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역시 당신이 끓인 된장찌개가 최고야. 남편은 평소처럼 밥을 잘 먹었습니다. 맨날 먹으면서 맨날 맛있다고 하네요. 맨날 맛있으니까 맨날 말하는 거지. 우리는 웃었다. 평범한 아침 식사, 평범한 대화. 그것이 남편과의 마지막 식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남편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 가는 날 잊지 않았죠? 알고 있어. 걱정 마. 남편은 3개월 전부터 심장이 좋지 않아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큰 문제는 없다고 했지만 약은 꾸준히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약은 챙겼어요? 응, 가방에 넣었어. 오늘 저녁은 일찍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 도훈이랑 같이 저녁 먹자. 그래요. 도훈이도 좋아하겠네요. 남편이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갑자기 알 수 없는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여보. 응? 조심해서 다녀와요. 몸 안 좋으면 일찍 들어오고요. 알았어. 걱정 마.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이창호 씨 보호자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삼성병원 응급실입니다. 이창호 씨가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심장마비? 응급실? 나는 황급히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20분이 20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하기를. 제발 살아만 있기를.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유족분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 하얀 천으로 덮여있는 남편. 여보! 여보! 나는 남편을 흔들었다. 하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안 돼! 안 돼요! 일어나요. 저녁에 도훈이랑 같이 먹기로 했잖아요. 나는 남편을 붙잡고 울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었어요. 회사 동료들, 친구들, 이웃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좋은 분이셨는데 너무 일찍 가셨습니다. 사람들의 위로가 이어졌어요. 하지만 그 모든 조문객이 돌아간 후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나? 49세에 홀로 된 과부, 20살의 대학생 아들 도훈, 그리고 빚. 장례를 치르고 며칠 후 남편의 회사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죄송하지만 고인께서 회사에서 빌려 쓰신 돈이 있습니다. 돈요? 네. 사업 자금으로 빌려 쓰신 게 있는데 약 2억 원입니다. 2억 원.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남편은 생전에 작은 사업을 했었습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했지만 운이 따르지 않아 결국 사업은 실패했고 빚만 남았어요. 남편은 그 스트레스로 심장이 나빠졌고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분할 상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회사 사람은 미안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이 기다려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갚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빚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 빚 2억 원 외에도 여기저기 조금씩 빌린 돈들이 있었어요. 총 2억 3천만 원. 그때 20살의 도훈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학교 그만두고 일할게요. 군대 다녀와서 바로 취직해서 돈 벌게요. 안 돼.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학교 다녀. 아버지가 그토록 바라시던 게 네가 대학을 졸업하는 거야. 그걸 포기할 수는 없어. 하지만 엄마, 말도 안 돼.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학교나 다녀. 도훈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하실 건데요? 2억이 넘는 돈을 어떻게 갚으실 거예요? 엄마가 알아서 한다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하지만 나도 걱정이었습니다. 어떻게 2억이 넘는 돈을 갚을 것인가? 나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던 작은 식당을 인수받아 나 혼자 운영하기로. 사모님, 혼자서 식당을 운영하시겠다고요? 채권자들이 의아해했다. 네. 열심히 일해서 꼭 갚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반드시 갚을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사모님 나이에 제발 부탁드립니다. 나는 머리를 숙였습니다. 평생 누구에게 머리를 숙여본 적 없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그날부터 나의 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장을 보러 갔습니다. 신선한 재료를 구하려면 새벽 시장에 가야 했어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30분을 걸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6시부터 음식 준비를 시작했어요. 야채를 씻고 다듬고 썰었습니다. 고기를 재우고 국물을 우렸어요. 9시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주문을 받고 요리를 하고 서빙을 했어요. 오후 2시 손님이 뜸한 시간에 잠깐 쉬었습니다. 하지만 쉬는 게 아니었어요.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다음날 준비를 했습니다. 오후 5시부터 저녁 장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녁에는 손님이 많았어요.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쉴 틈 없이 요리를 하고 서빙을 하고 계산을 했어요. 밤 10시에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일은 끝나지 않았어요. 설거지를 하고 주방을 청소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자정이 넘었어요. 하루 17시간 노동.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50세 가까운 나이에 하루 17시간씩 일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허리도 아팠어요. 오래 서 있으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다리는 퉁퉁 붓고 저녁이 되면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부어올랐습니다. 손은 거칠어졌어요. 하루 종일 물에 담그고 있으니 손이 트고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어요. 아들의 등록금을 내야 했고 생활비를 벌어야 했고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도우는 착한 아들이었어요. 학교를 다니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했고 집에 오면 설거지를 도와주었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엄마는 쉬세요. 괜찮아. 너는 공부해야지. 엄마도 하루 종일 일하셨잖아요. 하지만 나는 그것조차 안쓰러웠습니다. 아들은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데 생활 걱정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엄마 괜찮아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엄마는 원래 일하는 걸 좋아해. 거짓말이었어요. 몸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온몸이 아팠어요.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절대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어요. 도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서울의 중견기업이었어요. 나는 정말 기뻤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바라던 일을 이뤘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 모실게요. 서울로 올라오세요. 하지만 나는 거절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부산이 좋아. 여기 가게도 있고 이 동네에서 평생 살았는데 이제 와서 서울 가기는 힘들어. 하지만 어머니, 너는 너 인생 잘 살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사실은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젊은 직장인이 어머니까지 모시면 얼마나 힘들겠는가. 결혼도 해야 하고 자기 생활도 꾸려야 하는데 어머니까지 책임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아들이 자유롭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3년 후인 2013년 도우는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도훈이는 여자친구를 데리고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박서연. 서울에서 자란 30대 초반의 여성이었어요. 명문대를 나왔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세련되고 똑똑해 보였습니다. 키도 크고 옷도 잘 입었어요. 말도 조리 있게 잘했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서연의 인사는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그녀의 눈빛은 나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평가하고 있었어요. 내 낡은 옷차림을 보고 거친 손을 보고 작은 음식점을 보고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 시댁이 이 정도구나. 생각보다 별로네. 가난하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나는 애써 좋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니까. 서연 씨, 어서 와요. 우리 도훈이 잘 부탁해요. 나는 며느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결혼식은 서울에서 소박하게 치러졌어요. 하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양가 가족과 친한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나는 부산에서 올라가 일주일 정도 머물렀습니다. 신혼집을 구경하고 살림을 도와주고 음식을 만들어 냉동실에 가득 채워주었어요.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서연은 고마워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랬어요. 아니, 고마워하는 척 했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결혼 1년 후 손녀 소희가 태어났어요. 어머니, 딸 낳았어요.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도훈의 기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엄마가 바로 올라갈게. 나는 서울로 올라가 석 달간 산후조리를 도왔습니다. 밤낮 없이 며느리와 손녀를 돌봤어요. 빨래, 청소, 요리, 아이 돌보기. 58세의 나이에 다시 육아를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밤에 아이가 울면 내가 일어나 재웠어요. 며느리가 쉬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고 트림을 시키고 25년 만에 다시 하는 육아였어요. 하지만 손녀는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작고 보드라운 손, 맑은 눈동자, 작은 입.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소희야, 할머니가 여기 있어. 울지 마. 손녀를 안고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25년 전 도훈을 키울 때 불렀던 그 노래. 자장 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우리 아기. 석 달 후 서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잘 쉴 수 있었어요. 이제 괜찮으니 부산으로 돌아가셔도 돼요. 그 말투에서 나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이제 가주세요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그래. 그럼 엄마는 부산으로 내려갈게. 소희 잘 키워. 네, 어머니. 자주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그 자주는 오지 않았어요. 나는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처음 몇 년은 연락이 자주 왔습니다. 명절에는 서울로 올라가거나 부산으로 내려오거나 했어요. 소희가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기뻤습니다. 3살, 5살, 7살. 소희는 점점 자랐고 나는 점점 늙어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은 점점 뜸해졌어요. 엄마, 이번 추석은 못 갈 것 같아요. 회사 일이 있어서. 엄마, 설날은 서연이 친정에 가기로 했어요. 경련으로 가기로 했거든요. 엄마, 소희가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가야 해요. 다음에 갈게요. 핑계는 늘 그럴듯했습니다. 나는 그래, 괜찮아라고 대답했어요. 아들 가족이 바쁜 걸 이해한다고, 나는 혼자서도 잘 지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외로움이 쌓이고 있었어요.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나는 전화기를 붙들고 아들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혹시 올해는 오지 않을까? 혹시 올해는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대부분은 실망으로 끝났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번에도 못 갈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괜찮아, 괜찮아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혼자 주저앉아 울었어요. 왜 나는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을까? 엄마도 외로워. 같이 있고 싶어. 제발 와줘. 왜 그 한마디를 하지 못했을까? 어쩌면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말했다가 아들이 부담스러워하면 어쩌나. 며느리가 나를 귀찮은 시어머니로 여기면 어쩌나. 그래서 나는 늘 괜찮아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괜찮아가 쌓이고 쌓여 이제는 정말로 괜찮은 사람으로 비춰지게 된 것이었어요. 2015년 소희가 5살이 되던 해, 나는 명절에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모이는 자리였어요. 설날이었습니다. 나는 한 달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소희가 좋아하는 한복도 사고 도훈이가 좋아하는 음식 재료도 챙겼습니다. 서울행 기차를 타고 4시간을 달렸어요. 무거운 짐을 들고 아들의 아파트로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서연이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반가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어서 와요. 서연아, 오랜만이네. 네. 들어오세요. 집안은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소희야, 할머니 왔어. 할머니. 소희만은 정말 반가워했어요. 작은 몸으로 나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미도 소희 보고 싶었어. 우리 소희 많이 컸네. 네. 저 이제 5살이에요. 소희와 함께 있는 시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함께 블록을 쌓고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책을 읽었어요.
하지만 며느리와 함께 있는 시간은 불편했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고마워.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나와 대화하는 것을 피하는 것 같았어요. 필요한 말만 짧게 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 방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서연과 도훈이 방에서 하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여보, 어머니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글쎄, 일주일 정도? 원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일주일이요? 너무 길지 않아요? 서연아, 그래도 우리 어머니인데. 알아요. 하지만 불편해요. 제 집인데 편하게 쉴 수가 없어요. 나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머니가 뭐 하셨다고?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냥 계시는 것 자체가 불편해요. 이해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 요리하시는 거 보면 답답해요. 너무 느려요. 제가 하는 게 훨씬 빠른데. 서연아, 어머니가 들으시면 어떡해? 들으면 어때요? 사실이잖아요. 나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부엌을 빠져나와 화장실로 갔어요.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나는 불편한 존재였구나. 나이 들고 느리고 거추장스러운 노인. 원래 일주일 머물 예정이었지만 나는 사흘 만에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벌써 가세요? 좀 더 계시지 그러세요. 서연의 말은 만류였지만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나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니야, 가게도 챙겨야 하고. 너무 오래 비우면 안 돼. 그렇군요. 조심히 가세요, 어머니. 도훈은 나를 기차역까지 배웅해줬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너희도 바쁜데. 엄마, 서운하셨죠?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또 거짓말이었다. 서운한 정도가 아니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꼭 보답할게요. 제가 더 잘할게요. 그래, 엄마는 믿어. 너는 착한 아들이니까.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벌어졌어요. 전화는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고 만남은 1년에 한두 번으로 줄었습니다. 나는 부산에서 혼자 음식점을 운영하며 살았어요. 새벽에 일어나 장을 보고 하루 종일 일하고 밤늦게 문을 닫았습니다. 60대가 된 몸으로는 힘들었지만 일을 하지 않으면 외로움이 더 견디기 힘들었어요. 일을 하면 적어도 정신이 없으니까.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적어도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가끔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아드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죠. 서울에서 회사 다니고 있어요. 자주 내려오시나요? 글쎄요. 바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어디 시간이 있나요? 그래도 어머니 생각해서 자주 와야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혼자도 잘 지내요. 또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내 처지를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정받고 싶지 않았어요. 가끔 손녀 소희가 방학 때 부산에 내려오면 그게 나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초등학생이 된 소희는 더욱 예뻐졌습니다. 큰 눈, 밝은 미소, 따뜻한 마음. 우리 소희, 할미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저도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우리는 함께 장을 보러 가고 음식을 만들고 밤에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심청이는 왜 바다에 빠졌어요? 아버지를 위해서였단다. 아버지 눈을 뜨게 하려고.
심청이 불쌍해요. 할머니, 저는 절대 바다에 안 빠질 거예요. 할머니랑 계속 같이 있을 거예요. 고마워, 우리 소희. 하지만 그 시간도 길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서연이 곧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소희 학원 때문에 일찍 올려보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죄송해요, 어머니. 요즘 경쟁이 너무 심해서요. 애가 뒤처질까봐 걱정돼서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나는 그래라고 대답했어요. 손녀의 미래가 중요하니까. 내 외로움 따위는 참을 수 있으니까. 소희는 울며 내게 안겼습니다. 할머니, 저 더 있고 싶어요. 엄마한테 더 있게 해달라고 말해주세요. 소희야, 학원 가야지. 공부가 중요해. 공부보다 할머니가 더 좋은데. 다음 방학 때 또 오면 되지. 그때까지 할머니가 기다릴게. 할머니, 외롭지 않으세요? 그 질문에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외롭지 않다고 거짓말할 수도 없었고, 외롭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할미는 괜찮아. 일도 있고 친구들도 있으니까. 거짓말이었어요.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몸이 불편해져서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어요. 2018년 내가 68세가 되던 해 몸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오래 서 있기 힘들었고 허리도 자주 아팠어요. 밤에는 온몸이 쑤셔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윤정혜 씨 무릎 관절이 많이 닳았습니다. 그리고 허리 디스크도 있고요. 심각한가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계속 무리하시면 나중에 걷기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무리하지 마시고 많이 쉬셔야 합니다. 그리고 물리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쉬라고요? 하지만 쉴 수 없었어요. 음식점을 쉬면 수입이 없었고 수입이 없으면 생활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약을 처방했어요. 진통제, 소염제, 근이완제. 약을 먹으면 조금 나아졌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엄마 몸 안 좋으시면 가게 접으시고 서울로 올라오세요. 도훈이 전화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건 아들의 진심이 아니라 예의상 하는 말이라는 것을. 정말로 내가 그래, 올라갈게라고 하면 당황할 것을. 아니야, 엄마는 여기가 좋아. 이 동네에서 평생 살았는데 이제 와서 서울 가기는 힘들어. 그럼 건강 잘 챙기세요. 제가 용돈 보내드릴게요. 고마워. 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5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나는 그 돈을 한 번도 쓰지 않고 저축했어요. 나중에 아들이 필요할 때 돌려주려고. 2019년 손녀 소희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연락은 더욱 뜸해졌어요. 수험생이라 바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요즘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괜찮아, 소희야. 공부 열심히 해. 할머니는 잘 지내니까 걱정 마. 할머니 사랑해요. 나중에 꼭 찾아뵐게요. 그래, 할머니도 사랑해. 나는 이해했습니다. 아이가 공부에 집중해야 하니까. 대학 입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까. 하지만 가끔 밤에 혼자 앉아 있으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맞는 걸까? 평생 참고 이해하고 희생했는데 결국 남은 건 외로움뿐인 것 같은데. 그러나 나는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니야, 나는 가족을 위해 산 거야. 그게 어머니의 도리고 시어머니의 도리야. 나는 옳은 일을 한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었어요. 세상은 혼란스러웠고 사람들은 더욱 단절되었습니다.
명절에도 이동 제한이 있었어요. 아들은 더 이상 부산에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엄마, 코로나 때문에 못 갈 것 같아요. 정부에서 이동 자제하라고 하네요. 엄마도 조심하세요. 그래, 조심해라. 너희도 건강 챙기고. 엄마도요. 밖에 나가지 마시고 마스크 꼭 쓰시고요. 알았어.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2년간 나는 아들 가족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영상통화로 얼굴만 봤을 뿐이었어요. 화면 속의 소희는 많이 자라 있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할머니, 저 대학 합격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우리 소희 대견하다. 서울에 있는 대학이에요. 경영학과요. 그래, 잘했다.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할머니, 코로나 끝나면 꼭 뵈러 갈게요. 그래, 할머니가 기다릴게. 하지만 코로나는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2년 코로나가 조금씩 진정되었어요. 나는 이제 70세가 되었습니다. 70평생. 긴 세월이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들 가족이 올 수 있을까? 나는 기대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엄마, 이번에도 못 갈 것 같아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엄마, 소희도 학교 과제가 있어서. 나는 또다시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계속되었어요. 매년 나는 가족들이 오기를 기대하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매년 실망했어요. 매년 혼자 상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날 나는 거울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내가 늙었다는 것을. 얼굴은 주름투성이고 머리는 새하얗게 새고 등은 구부러졌습니다. 손은 거칠어서 나무 껍질 같고 다리는 가늘어서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 같았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혼자 일하고 혼자 먹고 혼자 자는 사이에 시간은 흘러갔고 나는 늙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점점 멀어졌어요. 올해 추석도 나는 혼자였습니다. 가족들의 부재 통보를 받고 나는 힘없이 주저앉았어요. 텅 빈 상을 바라보다가 문득 남편의 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년간 거의 손대지 않았던 남편의 방, 남편이 쓰던 책상, 남편이 입던 옷들, 남편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구석에 있는 낡은 트렁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아끼던 트렁크였어요. 검은색 가죽으로 된 오래된 트렁크. 모서리는 닳았고 자물쇠는 녹슬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아니, 호기심이 아니라 남편이 그리워서였어요. 남편의 흔적을, 남편의 온기를 느끼고 싶었습니다. 트렁크를 열었어요. 자물쇠는 녹슬었지만 힘을 주니 열렸습니다. 희뿌연 먼지가 공중에 떠올랐어요. 20년의 세월이 느껴졌습니다. 안에는 남편의 옷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낡은 양복, 넥타이, 셔츠. 나는 그 옷들을 하나씩 꺼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이 입던 옷이네. 당신 냄새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 양복을 얼굴에 대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남편의 냄새는 이미 사라졌지만 추억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양복을 입고 출근하던 남편, 넥타이를 매주던 남편, 웃으며 다녀올게라고 하던 남편, 옷들을 꺼내다가 트렁크 바닥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는 노란색으로 변색되어 있었고 잘 봉인되어 있었어요. 겉면에는 남편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창호 유언, 정희에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유언? 남편이 유언을 남겼다고? 20년간 여기 있었다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었어요. 안에는 여러 서류와 작은 열쇠, 그리고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서류들을 살폈어요. 등기권리증? 이게 뭐지? 서울 중구 빌딩?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서울에 빌딩을 갖고 있었다고? 그럴 리가 없었어요. 우리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는데, 사업 실패하고 빚만 남겼는데, 다른 서류들도 꺼내보았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강남구동 오피스텔, 또 다른 등기부등본, 경기도시 토지, 예금통장 사본, 여러 은행에 분산된 계좌들, 주식 증서, 삼성전자, 현대차. 이게 다 뭐야? 이게 다 우리 거란 말이야? 손이 떨렸어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언제 이런 재산을 모았단 말인가? 우리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는데 나는 20년간 작은 음식점에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았는데 마지막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친필이었어요. 익숙한 글씨. 20년 만에 보는 남편의 글씨. 정희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일 것이다. 미안하다. 살아생전에 이 모든 것을 말하지 못해서 나는 네가 고생하는 것을 보며 평생 마음이 아팠다.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빚을 지고 결국 너에게 집만 남기고 떠나게 되어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네가 모르는 것이 있다. 사업이 실패하기 전 나는 몇 가지 투자를 해두었다. 서울의 작은 빌딩, 강남의 오피스텔, 경기도의 토지. 그것들을 비밀 계좌에 보관해 두었다. 왜 말하지 않았냐고? 채권자들이 알면 모두 빼앗길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너에게도 비밀로 했다. 미안하다. 이제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남긴다. 그리고 우리 손녀 소희에게도. 왜 도훈이는 제외했냐고? 아들아,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네가 어떤 사람과 결혼할지 걱정이다. 며느리가 너무 물질적인 사람이 될까봐, 그래서 정희가 더 고생할까봐 두렵다. 정희, 그리고 소희. 너희 둘만이 진정으로 가족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다. 이 재산으로 행복하게 살아다오. 더 이상 고생하지 마라. 정희,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 인생을 사세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지 마세요. 당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랑한다, 정희. 평생 사랑했습니다. 이창호.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남편은 알고 있었다. 내가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고생할지, 그리고 미래까지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물질적인 사람이 될 것을, 아들이 약해질 것을, 내가 외롭게 살 것을. 창호 씨, 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흐느꼈어요. 20년간 이 비밀이 트렁크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진작에 발견했다면 인생이 달라졌을까? 아니, 어쩌면 때가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유언을 발견해야 할 때였는지도. 다시 서류들을 살폈어요. 아들 김도훈과 며느리 박서연은 상속에서 제외한다. 이 유언은 나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강압이나 강요도 없었음을 밝힌다. 아내 윤정희가 사망한 후에는 모든 재산이 손녀 김소희에게 상속된다. 단 김소희가 30세가 될 때까지는 원금을 인출할 수 없고 수익만 사용할 수 있다. 이 유언의 내용을 존중하고 따라줄 것을 부탁한다. 2005년 2월 10일. 이창호인. 날짜를 보니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던 걸까? 마지막까지 나를 걱정하며 이 모든 것을 준비했던 걸까? 나는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사실을 아들에게 말해야 하나? 며느리에게는?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다시 숨겨둬야 하나? 혼란스러웠어요.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당황스러운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희가 산책을 갔다가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나는 서둘러 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 나는 몰랐습니다. 이미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내가 트렁크를 열어보던 그 순간을, 봉투를 발견한 그 순간을 누군가가 목격했다는 것을. 며느리 서연이었어요. 그녀는 그날 오후 남편 몰래 부산으로 내려왔었습니다. 어머니 몸이 안 좋으시다는 핑계로.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어요. 오래전부터 품었던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뭔가 숨기고 있다. 서연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0년간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도 늘 여유 있어 보이는 시어머니. 아들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명절 때마다 용돈을 주는 시어머니. 뭔가 수상하다. 그래서 그날 오후 서연은 조용히 집에 들어와 숨어서 시어머니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목격했어요. 트렁크를 여는 모습을, 봉투를 꺼내는 모습을, 서류들을 보며 놀라는 모습을. 역시 뭔가 있어. 서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나는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남편의 편지, 유언장, 그리고 그 엄청난 재산. 서류에 적힌 내용을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서울 중구 빌딩, 시세 약 30억. 강남 오피스텔 세 채, 시세 약 20억. 경기도 토지, 시세 약 10억. 예금과 주식, 약 20억. 총 80억 원. 아니, 변호사를 만나면 더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다. 80억 원이라는 금액은 나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었어요. 평생 작은 음식점에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았던 내가 갑자기 그런 돈의 주인이 되다니.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편의 마음이었어요. 정이, 더 이상 고생하지 마라. 그 한 줄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 것인지, 그리고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너희 둘만이 진정으로 가족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다. 이 문장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은 이미 20년 전에 내다본 것이다. 아들이 약해질 것을, 며느리가 나를 무시할 것을, 그리고 오직 손녀만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할 것을. 눈물이 또 흘렀어요. 창호 씨, 당신은 정말 나보다 훨씬 현명했어요. 나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유언을 지키겠다고. 남편의 마지막 뜻을 존중하겠다고. 비록 가족이 갈라질지라도, 비록 아들이 서운해할지라도 나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70년을 참고 살았다. 이제는 당당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남편이 나에게 준 마지막 선물. 그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너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희가 물었어요. 할머니, 어젯밤에 잠 못 주무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응. 그냥 이런저런 생각을 하느라.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했습니다. 소희에게는 말해야 한다. 이 아이도 유언의 상속인이니까. 소희야, 할머니가 할 얘기가 있다. 네. 우리는 조용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네 할아버지가 남긴 거야. 나는 소희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트렁크, 유언장, 재산, 그리고 남편의 편지까지. 소희는 듣는 동안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런 걸 남기셨다고요? 그래. 나도 어제 처음 알았어. 그럼 이 재산은 할머니랑 저한테. 응. 네 아버지는 제외되어 있어. 소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소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뜻을 따르려고. 이건 그분의 마지막 유언이니까. 그럼 엄마랑 아빠가 알게 되면 난 상관없어. 이제 나도 당당하게 살고 싶다. 소희의 얼굴에 걱정과 안도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 편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고마워, 소희야. 그런데 할머니,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특히 엄마한테는요. 왜? 엄마가 알면 엄마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를 괴롭힐 거예요. 소희의 말에 나는 깨달았어요. 손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어떤 사람인지, 돈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강한지. 그래, 조심하마. 하지만 우리는 몰랐어요. 이미 늦었다는 것을. 그날 오후 나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변호사를 만나야겠다.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재산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도 알아야 한다. 나는 전화번호부를 꺼내 부산에서 유명한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최영민 변호사, 상속 전문 변호사였어요. 여보세요, 최영민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예약을 하고 싶은데요. 어떤 건에 대한 상담이신가요? 유언장, 상속에 관한 상담입니다. 아, 네. 언제 오시겠습니까? 내일 가능할까요? 네, 내일 오후 2시에 오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시작이다. 긴 여정의 시작. 하지만 나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얼마나 큰 폭풍을 불러올지. 그날 밤 서연은 서울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상대방은 사설 탐정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시어머니를 조사해 주세요. 어떤 것을 알고 싶으신가요? 재산 상태요. 숨기고 있는 재산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며칠 정도 시간을 주시면 조사해 드리겠습니다. 빨리 부탁드려요. 그리고 꼭 비밀로 해주세요. 물론입니다. 서연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거야. 내 것을 찾을 거야. 다음 날 오후 2시 나는 소희와 함께 최영민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변호사는 온화하면서도 날카로운 인상이었어요. 안경 너머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윤정희 여사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네. 제 남편이 남긴 유언장에 대해 상담하고 싶어서요. 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어제 우연히 이걸 발견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이것은 한참을 살펴보더니 변호사가 말했어요. 여사님, 이것은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서들입니다.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일단 확인해 봐야겠지만 친필 서명과 인감이 있고 날짜도 명확하니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는 계속해서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여사님, 이 재산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얼마나 되나요? 변호사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정확한 감정이 필요하지만 현재 시세로 대략 계산해보면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80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나와 소희는 동시에 숨을 들이켰어요.
80억? 네. 서울 중구의 상업용 빌딩이 현재 시세로 약 30억 원 정도 되고요. 강남의 오피스텔 세 채가 약 20억, 경기도 토지가 약 10억. 그리고 예금과 주식을 합치면 그 정도 됩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평생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았던 내가 80억 원의 주인이라니. 그리고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이 서울 중구 빌딩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도 있습니다. 임대 수익이요? 네. 현재 월 3천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변호사는 다시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고인께서 모든 수익을 재투자하도록 설정해 두셨는데 그 돈이 복리로 불어났습니다. 대략 40억 원 정도 더 있습니다. 40억이요? 네. 그러니까 총 재산은 약 120억 원 정도 됩니다. 나는 의자를 꽉 잡았습니다. 어지러웠어요. 120억.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소희도 옆에서 놀라서 입을 막고 있었어요. 할머니, 120억이에요. 최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사님,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네. 유언장의 내용을 보니 아드님과 며느리가 상속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네. 그게 남편의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알려지면 법적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적 분쟁이요? 네. 며느리 쪽에서 유언무 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각오하고 있었어요. 서연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는 것을. 그래도 괜찮습니다. 남편의 뜻을 따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엇을요? 특히 며느리 쪽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모릅니다. 혹시 이미 눈치채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희가 말했어요. 변호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유언장의 진위를 확인하고 재산 목록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증인들을 확보하고 변호사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았어요.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오는데 나는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 같았습니다. 차에 타서 소희가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하실 거예요? 그래. 이제 더는 물러설 수 없어. 엄마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알아. 하지만 나도 준비가 됐어. 소희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끝까지 할머니 편이에요. 고마워, 소희야.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문을 열자 서연이 서 있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연아, 너 어떻게 해? 그냥 어머니 뵙고 싶어서요. 거짓말이었다. 그녀의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녀는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들어와. 서연이는 들어왔습니다. 소희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소희야, 너 여기 있었어? 기숙사에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냥 할머니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렇구나.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집 안을 둘러보았어요. 그녀의 눈은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뭐 늘 똑같지.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응, 괜찮아. 서연은 계속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본론은 꺼내지 않았어요. 그녀는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서연이 일어났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서연이 나가고 나서 소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뭔가 수상해요. 나도 그렇게 느꼈어. 엄마가 눈치챈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도 그럴 것이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서연이 어떻게 나올까? 가족이 정말로 갈라질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70년을 참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싸울 것이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을, 그의 사랑을 나는 지킬 것이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나는 최영민 변호사 사무실에서 두 번째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사님,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두툼한 파일을 펼쳤어요. 고 이창호 선생님의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친필 서명, 날짜, 인감, 모든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재산 목록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변호사는 목록을 보여주었어요. 서울 중구 상업용 빌딩, 현재 시세 약 35억 원. 강남 오피스텔 세 채, 총 시세 약 22억 원. 경기도 파주시 토지 2필지, 시세 약 12억 원. 각종 예금과 주식, 총 약 23억 원. 그리고 지난 20년간의 임대 수익 재투자, 금액 약 43억 원. 총 합계. 변호사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35억 원입니다. 135억이요? 처음 듣던 80억도 놀라웠는데 135억이라니. 네. 처음 추산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고 주식 투자도 성공적이었습니다. 나는 숨이 막혔어요. 그리고 여사님, 변호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걱정스러운 소식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박서연 씨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변호사는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며칠 전 박서연 씨가 다른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제 동료 변호사로부터 들었습니다. 무슨 용건으로요? 유언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상담이었습니다.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소송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변호사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박서연 씨가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여사님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설 탐정까지요? 네. 그리고 우리 사무실 직원 중 한 명에게도 접근했습니다. 네. 돈을 주고 정보를 빼내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그 직원이 거절하고 저에게 보고했습니다만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변호사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둘러야 합니다. 정식으로 상속 절차를 진행하고 필요한 증거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어떤 증거들요? 고 이창호 선생님의 정신 상태를 증명할 의료 기록, 유언 작성 당시의 증인들, 그리고 고인께서 생전의 가족 관계에 대해 남기신 기록들입니다. 기록이요? 일기, 편지, 이메일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고인께서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의 일기장. 그것이 있었다. 남편의 일기장이 있습니다. 정말요? 그것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남편의 일기장을 찾았습니다. 서재 책장 뒤편에서 오래된 일기장 3권을 발견했어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의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어요. 2003년 3월 1일. 오늘 사업이 실패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빚이 2억 원.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막막하다.
하지만 정희에게는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 내가 혼자 감당해야 한다. 2003년 5월 20일. 정희가 음식점 일을 시작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한다. 보기가 안쓰럽다. 내가 잘못해서 정희가 고생한다. 미안하고 고맙다. 이 빚을 꼭 갚아야 한다. 2003년 8월 10일. 건강이 안 좋다. 병원에 갔더니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의사는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줄일 수 있겠는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정희를 위해 뭔가 준비해야 한다. 2003년 10월 15일. 옛날에 투자했던 부동산들을 확인했다. 다행히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것을 정희를 위해 남겨야겠다. 하지만 채권자들이 알면 빼앗길 것이다. 비밀로 해야 한다. 변호사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 일기장을 읽으며 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나를 생각했는지, 얼마나 고민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2003년 12월 1일. 변호사를 만나 상담했다. 채권자들이 추적할 수 없도록 명의를 분산하고 법인을 만들었다. 이제 안전하게 보관되었다. 정희를 위한 보험이다. 내가 죽어도 정희는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다. 2004년 3월 5일. 도훈이가 박서연이라는 여자와 사귄다고 한다. 오늘 처음 만났는데 첫인상이 좋지 않다. 너무 계산적으로 보인다. 눈빛이 차갑다. 정희를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걱정이다. 이 여자와 결혼하면 정희가 고생할 것 같다. 2004년 6월 20일. 도훈이와 서연이가 결혼했다. 결혼식에서 서연이를 보니 더욱 걱정이 된다. 정희에게 형식적으로만 인사하고 친정 식구들하고만 이야기한다. 정희를 무시하는 것 같다. 이 결혼이 잘 될 수 있을까? 정희가 며느리 때문에 고생하지 않을까? 2004년 9월 1일. 서연이가 정희를 대하는 태도를 봤다. 예의는 바르지만 진심이 없다. 거리감이 느껴진다. 정희는 티를 내지 않지만 나는 안다. 정희가 상처받은 것을.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2004년 11월 10일. 손녀 소희가 태어났다. 예쁜 아이다. 정희가 석 달간 산후조리를 도와주러 서울로 갔다. 60세 가까운 나이에 다시 육아를 하다니. 정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안다. 서연은 시어머니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다. 2004년 12월 25일. 정희가 서울에서 돌아왔다. 많이 지쳐 보인다. 물어보니 서연이가 일찍 돌려보냈다고 한다. 정희는 아무 말 안 하지만 나는 안다. 상처받은 것을. 서연은 정희를 일꾼으로만 본 것이다. 2005년 1월 1일. 새해다. 하지만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안다.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이제 결정을 해야 한다. 정의를 지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 2005년 1월 15일. 유언장을 쓰기로 했다. 내 재산을 정의와 소희에게 남기기로 했다. 도훈이를 제외하는 것이 마음 아프지만 서연이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다. 서연은 돈에 집착하는 여자다. 만약 도훈이가 상속받으면 그 돈은 결국 서연의 손에 들어갈 것이고 정희는 여전히 고생할 것이다. 2005년 2월 10일. 오늘 유언장을 완성했다. 변호사와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완벽하게 만들었다. 이제 정희는 안전하다. 내가 죽어도 경제적으로는 걱정 없을 것이다. 2005년 2월 28일. 건강이 더 나빠졌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는 것 같다. 정희에게 편지를 썼다. 유언장과 함께 트렁크에 넣어두었다. 정희가 적절한 시기에 발견하기를 바란다. 너무 일찍 발견하면 혼란스러울 것이고 너무 늦게 발견하면 소용없을 것이다.
하늘이 때를 정해줄 것이다. 2005년 3월 5일. 마지막 일기가 될 것 같다. 정이 미안하고 사랑한다. 도훈, 엄마를 잘 모셔라. 소희, 건강하게 자라다오. 모두 행복하기를. 특히 정이, 당신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다. 더 이상 고생하지 마라. 일기장을 덮으며 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나를 지키려 했습니다. 며칠 후, 최 변호사에게 일기장을 가져갔다.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변호사는 일기장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인께서 명료한 정신 상태에서 충분한 고민 끝에 결정하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충분합니다. 하지만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몇 가지를 더 준비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증인들을 찾고 의료 기록을 확보하고 법적 절차를 준비했어요. 한 달 후 예상대로 서연이 유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사님,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전화로 알려왔어요. 드디어 시작됐군요. 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정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치열한 싸움이었어요. 서연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격했습니다. 언론도 이용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일기장, 의료 기록, 증인들의 증언, 필적 감정 결과, 모든 것이 우리 편이었습니다. 6개월간의 법정 공방 끝에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어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우리가 이겼다. 법정을 나서며 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창호 씨, 우리가 이겼어요. 당신의 뜻을 지켰어요. 이것은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70년을 참고 희생하며 살았지만 마지막에는 자신을 위해 싸웠어요. 그리고 그 싸움이 수만 명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랑이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다. 그리고 진정한 유산은 물질이 아니라 정신이다. 윤정이는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70세에도 80세에도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이것이 윤정이의 이야기이고 이창호의 사랑이고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이다.